자, 개화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문호개방 이외 정부는 개화파 인물들 등용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척사정책을 포기를 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그 당시 민씨정권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근대화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신사나 명성사나 고빙사 이런 것들을 파견해요. 자, 먼저 볼 게 뭐냐면 수신사죠. 수신사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통신사를 파견했죠. 통신사는 주는 외교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선진적인 문화를 일본에 주는 외교로 이제 통신사를 파견했고, 반대로 수신사는 뭐죠? 받는 외교야. 우리가 좀 지쳐졌으니까 일본에서 받는다. 그래서 수신사 이제 파견했는데, 이 수신사는 근대 문물 수용도 있지만 또 뭐냐면 그 현안 문제 해결도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를 이제 파견했고, 자, 아까 얘기했죠. 수신사는 1차부터 해서 3차 이렇게 수신사를 파견했고, 책마다 4차로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통상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차하고 2차죠. 그러니까 1차, 2차 위주로 좀 볼게요. 자, 1차 수신사는 이거는 이제 일본의 문명개화 상황이나 일본의 그 발전을 알기 위해서 파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측의 요구에서 파견된 게 아니라 일본이 사신 파견을 요청했어. 너네도 와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되게 융숭한 대접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의 이제 그 당시 항실 연회에도 초대를 하고 해군선, 육군선 다 방문시켜주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일종의 전시, 철도, 뭐 여러 가지 제도, 군사 기계를 다 관람을 시켜줬어. 그럼 일본이 왜 그렇게 이제 했냐? 일본이 강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주고 너희도 우리 말 들어라. 일본의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수신사 파견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기수라는 사람이 그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그 썼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일동기유예요. 일동기유를 쓰고 거기에 왕에게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일동기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의 국왕은 전적으로 통상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개화된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통상을 일본의 어떤 그 변화의 원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당장 뭐 우리나라가 외국과 통상하자,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런 것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뭐냐면 썼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런 식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2차 수신사는 1차 수신사는 일본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간데 반해서 2차 수신사는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의 피해에 따라서 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그 뭐냐 요청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원산과 인천의 계약 요구, 미국의 유출 방지, 그다음 관세 배상 이런 것들인데, 자, 원산과 인천의 계약 요구가 뭐냐면 강화도 조약 때 그 3개 항구를 개항한다고 했죠. 근데 그때 부산은 개항한다고 확정했어요. 근데 나머지 2개 항구는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원했던 항구가 원산하고 인천이야. 원산과 인천. 그러니까 원산은 이제 러시아의 남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곳이고, 인천은 한성과 가깝죠. 근데 조선의 입장 올 때는 원산과 인천은 좀 그래. 왜냐면 원산은 이성계 고향 쪽이고, 그 인천은 열어줄 경우에는 뭐야? 한성과 가깝잖아. 한성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좀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것에 대한 논의, 그 다음 미국 유출, 그 다음 간세 문제, 배상이 아니라 간세 문제네요. 자, 미국 유출 간세 문제는 뭐냐면, 강화도 부속조약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미일 수호 조교그룹이라든지 미일 통상조약에 보면, 그 뭐냐면, 미국을 무제한 유출로 돼 있어요. 간세 문제가, 간세는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간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알게 되거든. 그 당시에는 무관세가 됐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 유출하다 보면 뭐, 홍련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도 그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김홍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갔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때는 잘 안 만나죠. 1차 때는 막 한대하고 그랬는데 2차 때는 이제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거고, 자기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질질 끌어 밀당한 거죠.
그러니까 김홍직이 이제 일본에 이제 답변을 기다리려고 한참 동안 일본에 머물러 있었어요. 심심하잖아. 그래서 청라 그 주일 청국 공사관을 놀러 갔어. 그때 이제 공사관 놀러 갔는데 그때 공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항주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주원과 김홍집이 그 뭐냐면 조선을 어떻게 발전시킨가에 대해서 담화를 냈었어. 논의려고. 그 담화 내용을 친절하게 항주원이 그 뭐냐면 책으로 엮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와갖고 이게 조선 책략이 이제 나중에 조선으로 다 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위전척사 운동이 또 격화되는 그 배경이 되고 그러는데, 일단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대사관이 아니라 그 대사관이라 참사관이네, 참사관. 좀 한 단계 낮은 항주원의 지가. 그 다음 수신사 일기, 이제 이때 썼고, 그래서 김홍직에 이제 썼고요. 그 다음 이연인데, 이 정강을 쓴 이연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연에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과학기술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시켜 이제 산업을 개발하고 통상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본, 그러니까 그 원래 원본을 같이 가지고 온 거죠. 조선으로. 그래서 예전에 해국도지와 연안지락은 해외 지식을 습득을 이제 중점을 둔 반면에 이연이라는 책은 그 과학기술 발전시켜 상업개발, 경제적 측면을 되게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자, 결국에는 일본과 합상 결과, 결국 일본 측대로 뭐죠? 인천과 원산의 개항을 확정했죠. 인천과. 그래서 이제 인천과 원산의 개항을 확정을 했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그 두 가지 있죠. 미국 유출 방지라든지 관세 문제, 무관세하고 미국의 어떤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 해결을 못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이제 해결되냐면, 조일통상조약 그 개정이 있어요. 1883년에 그걸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데,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조선책략을 보죠. 아까 얘기한 제2차 수신사에서 이제 조선책략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책략은 청중일 상사 항주원이 그 당시 이제 항주원이 그 당시 이제 그 김홍직과 나눈 대화를 적어서 만든 책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중요한데, 자, 거기에 보면 크게 외교론하고 부국 강경책이 있어요. 외교론의 주요 내용 방화책. 방화책은 누굴 맡겠다는 거죠? 러시아. 러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사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잖아. 아라사. 아사라가 아니라 아라사. 아간 파체에 나오면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뜻이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외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중국과 친하고 그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을 해서 누굴 맡겠다는 거죠? 러시아를 맡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전제시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뭘 바탕으로 하냐면 공로의식을 바탕. 공로라는 것은 뭐냐? 러시아의 공포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러시아 남하되면서 그 당시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공로의식이 있어요. 공로의식, 공포 때 공로의식.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남하 정책 이런 것들의 부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강했다 보면 돼. 그 당시 이제 중국사 할 때도 더 얘기하겠지만, 그 중국사 할 때 이제 그때 또 두 가지 논쟁이 있었죠. 해방 논쟁하고 세방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해방 논쟁하고 세방 논쟁 할 때 러시아와 관련된 논쟁은 뭐죠? 세방. 먼저 세방은 러시아부터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를 되게 두려워했어. 특히 러시아가 중국의 병방 지역을 계속 야금야금 먹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본도 그 북방에 있는 그 홋카이도나 사할린선 있죠? 그 북방 영토, 그것 때문에 또 러시아를 되게 두려움을 느꼈고, 남하 정책에 대해서. 거기다 누가 가세한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또 가세한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조선을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뭐냐면, 영국과 미국의 어떤 러시아를 막으려는 그 정책 있죠. 이것도 항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의 입장은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러시아를 막는 경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를 막아주는 대신에 뭘 준 거죠? 조선이라는 땅을 준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부국강경 정책은 이제 자강책으로서 유럽의 여러 나라 통상, 그 산업무역진흥이나 서양의 기술 습득,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유학생 파견이라든지 뭐 서양의 교수와 기술자 초빙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그 당시 조선이 천주교를 허용하다 아무나 해다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개항 후에 솔직히 이제 포고의 자리를 얻게 된 거죠.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선하고 프랑스 간에 나중에 수호통상조약 할 때 이제 포고의 자유를 인정했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영향 외워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영향인데 일단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고종이 이걸 보고 일본의 근대적 발전상과 세계 정세 변화를 깨닫고 예전부터 깨닫고 있었지만 이걸 보고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개화파를 적극적으로 중용을 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영향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미국과 수호조약을 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예, 조미 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서양 열강 중에 최초로 맺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요? 미국이죠. 그래서 청나라 이홍장의 중재 아래에서 미국과 이제 수요 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앞에 언급한 것처럼 위전척사 운동을 격화시키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책량이 널리 유포됨으로써 그 당시 이제 영남 만이소가 올리고 이만손이 그러면서 이제 그 위전척사 운동이 격화되고 개화 반대 운동을 펼쳐진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중국과 친하고 미국과 연결되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조선책량은 외교론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러시아의 그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본, 연미국 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영향 세 가지 정도 싸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뭐냐면 평가 문제 볼게요. 자, 133페이지. 제가 강독은 지금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거든요. 진도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 양해 좀 해주세요. 진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14번을 볼게요. 14번. 자, 14번은 이제 그 예문은 아까 얘기한 조선책령 내용인데 가와 다에 들어갈 국가를 써보고 기획에 제시한 그 조선 외교정책 방향을 두 줄 이내에 써보시오. 그 위전척상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이제 뭐냐면 서술해보시오. 자, 이건 그 제가 얘기 잘못했는데 이건 그 영남 만이소 내용이네요. 네, 조선책령이 아니라 조선책령 반반 영남 만이소 내용인데 앞에 이제 제가 언급한 가, 나, 다나는 그 가와 나, 다는 자, 우리가 신화로 섬기는 바고 이거는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부터 매여있는 나라다 하면 일본이고 그 다음 우리가 원래 몰렸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네, 미국이죠. 미국. 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자, 외교정책의 이제 방향은 그 당시 수신사 김홍재 가지고 와서 유포된 항조의 사상 책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조선책량이죠. 그래갖고 이 조선책량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친중국, 결본, 연미국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는 그 다음에 의정청사 의의 한계는 앞에 언급했죠? 그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펴보세요. 요거는 좀 뒤에 설명한 이제 3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뒤에 설명한 조사시찰단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시찰단은 이제 뭐냐면 그 조라는 거 뭐죠? 조는 조선할 때 조죠. 사는 선비할 때 사야.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를 파견했다. 조선의 선비를 시찰 목적으로 해서 조직해서 파견한 건데 이 파견한 걸 왜 파견했냐? 그 다음 일본의 정세 파악이라든지 통일기금화 운영과 어떤 것들을 통일기금 운영이나 간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개화정책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그때 파견할 때 그 뭐냐면 몰래 파견했어요. 몰래. 왜 몰래 파견했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위전척사 운동이 격화돼 있었거든요. 위전척사 운동이. 그래갖고 이제 공식적으로 파견하면
여론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몰래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파견된 사람도 어디에 사는 부산에 살았다고 해요. 그 친서를 읽어보고 일본 가서 그 물정을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파견된 내용을 이제 쭉 해갖고 돌아와서 이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박정희 일본은 겉모습만 보면 자본 부강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펴보면 실은 그렇지 않는다 하면서 쭉 그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자 33번의 그 목적, 조사 시점의 목적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한 거다. 그럼 왜 몰래 파견했을까요? 앞에 언급한 위전적 사고이 거세서 정부와 대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그 갑오개혁까지 을미개혁으로 넘어갈게요. 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자,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자주 나오죠. 아마 이제 그 근현대사 아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만만에서. 네, 그래서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이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갑신정변과 함께 어디로부터 개혁이죠?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그래서 반봉건 개혁이다. 그래서 반외세 부분은 없어요. 반봉건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갑오개혁은 1차 개혁, 2차 개혁,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이제 을미개혁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일단은 이제 그 갑오개혁을 할 때 1차 갑오개혁을 할 때 갑오개혁 기간이 1, 2차 갑오개혁 기간이 뭐하고 겹치냐면 동학농민운동하고 청일전쟁이 겹쳐요.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의 1차 분기가 1894년 1월달에 일어났고 이때 청일군이 조선 파병이 일어났죠. 5월 5일하고 그다음 전주화를 받고 교정적 개혁을 할 때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하고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나고요. 1차 갑오개혁이 진행할 동안 그 2일 뒤에 뭐가 일어나?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그 다음 농민대 2차 공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이 있고 2차 갑오개혁이 거의 끝나갈 이제 거의 할 때는 이제 이미 일본하고 청나라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었어요? 일본이 거의 이제 승기 잡고 일본의 승리에서 시모세키 조약을 끝나고 그 다음 삼국간서 그 다음 을미개혁. 그래서 그 갑오개혁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1차 갑오개혁을 보자. 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은 이제 왜 일어났냐면 그 전에 그 일본 애들이 이제 뭐냐면 그 진주에 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일본 애들 청국과 일본이 조선 파병을 하니까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과 정부군이 이거 외세 끊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뭘 맞아요? 전주 협약을 맺죠. 그리고 전주 협약을 맺고 하니까 이제 또 그 일본 애들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거야. 철수하지 않고. 그때 주둔의 명분이 뭐야? 동양 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어떤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개혁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뭘 설치하죠? 교정청을 설치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요. 그래서 교정청은 갑오개혁의 자율성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청 개혁 내용은 되게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고 그래요. 부세제도나 뭐 신분제도 개혁. 그래서 이걸 해갖고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이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려. 포위해서. 그리고 나서 교정청을 폐지하고 뭘 설치하죠? 군국 기문처를 설치하죠. 그래서 종전의 기문처를 확대 개편해서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후에 뭐냐면 설치된 것이 군국 기문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내정 개혁을 요구를 해요. 조선 정부에 군국 기문처를 설치하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일본에 이제 있기 말에 이제 성립된 내각이 뭐냐면 1차 김홍직 내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김홍직 내각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데 자, 1차 김홍직 내각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누가 구성이 됐냐면 요거는 이제 김홍직, 유길준 같은 사람들 이제 온건계합파 중심으로 이제 했어요. 유길준이나 김홍직 같은 온건계합파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요때 1번의 역할이 뭐냐? 1번은 적극적 간섭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 청일전쟁이 와중이기 때문에 간섭할 여력이 없었어. 청나라와 싸우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노골적으로 간섭할 경우는 뭐예요? 국제 여론이라든지 조선 내 여론이 반대가 심할 거다. 그래갖고 되게 소극적이고 반감적인 자세로 유지했다. 그래서 1차 그 갑오개혁은 나온 대로 뭐냐면 우리가 자율적인 측면에서 한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2차 갑오개혁은 좀 경우가 다르죠. 2차 갑오개혁은 뭐죠? 일본이 거의 청일전쟁 끝난 무렵에 승기를 잡고 나서 이제 그때 일본이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숨을 돌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된 반면에 1차 갑오개혁은 아직까지는 일본은 그냥 반감적인 역할만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개혁의 방향은 왕권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입헌군주적 요소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갑신정면 정관과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그때 개혁 내용 중에 동학농민운동 개혁 요구안이 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정치적 개혁을 보면 중국의 연월 폐지하고 개국기원의 연월을 사용했다. 그래서 청나라 종주권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연월을 폐지했던 건 그 당시 청일전쟁 와중이고 일본의 지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개국기원은 뭐냐면 조선왕조가 설립된 연도 있죠. 네, 설립된 연도 1년이나 하고 그때까지 이제 그때 500 몇 년이 될 거예요. 개국 512년 뭐 단군기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월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 개혁을 보면 이제 중앙정부를 뭐와 뭘로 분리시켰죠? 국내부하고 의정부 분리시켰죠. 그래서 국내부는 왕실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기 빠져있네. 의정부는 이게 좀 근데 국가정부, 이게 국가와 정부, 그러니까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총리 대신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국내부는 왕실 사무, 그 다음에 의정부는 국가의 업무, 이렇게 이제 담당하고 총리 대신 이제 총 담당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뭘 설치하면 파라몬을 설치해요. 아문은 뭐예요? 간청이라는 뜻이죠. 8개 아문을 이제 설치하는데 요게 눈여볼 게 내무아문, 뭐 외무아문, 탁지아문, 국무아문, 이제 법무아문 쭉 있는데 여기에서 탁지아문 있죠? 탁지부라고 또 불렀는데 요 탁지아문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요걸 통해서 재정을 이동화시키려고 했죠. 재정을.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학부아문인데 학부아문은 예전에 어디에 속했어요? 이게 이제 외교에 속한 예조에 속했던 학문이죠. 앞에 이제 근데 이걸 외무학문과 학부학문을 독립을 시켰어. 이런 것들.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왕실 재정과 그 국가 재정이 있잖아요. 원래 왕실 재정, 조선정부 왕실 재정, 국가 재정이 일치했어요, 분리돼 있어요. 원래는 공부일치라고 해갖고 뭐냐 일치했거든. 왕실 재정, 국가 재정을. 그래갖고 이제 조선왕조에서는 2조 밑에 내수사가 있어요. 호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2조 밑에 내수사에서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데 국가 재정을 일치시켰다. 근데 1차 갑오개혁까지는 아직은 뭐냐면 여기는 군부일체적인 어떤 정통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뭐냐면 탁지부 안에 내수사가 속했어요. 예전에는 2조 안에 내수사가 있는데 그래서 군부일체했지만 2차 갑오 때 그거 깨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수사가 내장으로 독립을 하고 국내부에 이제 소속을 시키고 강물 개혁 때 이게 더 분리시키죠. 강물 개혁 때는 공부 분리야. 그래서 그 뭐냐면 그러니까 국내부에 담당하는 왕실 재정과 그 다음에 저기 탁지부에서 담당하는 국가 재정이 분리됐어. 그러니까 1차 개혁까지는 아직 있다가 2차 개혁 때 분리되고 3차 때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내장원에서는 주로 왕실 재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탁지부에서는 뭘 담당하죠?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데 문제는 강국개혁의 문제점이 뭐냐면 탁지부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 중에 어딜 더 강조한 거죠? 왕실재정을 강조한 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지. 국가재정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나 이런 처리가 되게 투명해요. 지출이나. 근데 요거는 그 내정원에서 이제 다룬 것은 회계업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멋대로 뭐냐면 재정을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고종이 그 돈을 내정원에 썼던 돈을 자기가 개인의 영욕을 위해서 사사로운 물욕에 의해서 쓴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많은 개업자금을 썼긴 썼는데 일단은 투명하지 못하잖아. 지금 와가지고 그 기밀 유집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간등을 시외품을 이제 축소를 하고 그리고 측인감, 주인감, 그 다음에 판인감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근대적인 어떤 경찰 제도를 뒀고요. 그 다음에 문무가 차별 철폐하고 관리 월봉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오 제도를 이제 폐지하죠. 각오 제도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지됐던 제도가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이제 그 각종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시험보다도 좀 더 학교 제도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관리 임용 제도를 선택을 하게 되죠. 일본식 관리 임용 제도를.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도 중요하죠. 일단 아까 재정을 일반화시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관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로 이제 통합을 시켜. 어느 관청이죠? 탁지하고 나중에 탁지구로 이제 개명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근대적 상공을 육성하죠. 유기전에 도급권을 폐지하고 한국제를 폐지하고 이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한국제를 폐지하고 유기전에 도급권, 그러니까 도급권은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금난정권. 그래서 유기전에 금난정권을 폐지하는데 주의할 것은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유기전 금난정권을 폐지만 하는 건데 유기전 자체를 폐지한 건 아니에요. 1차 가보개혁은 뭘 폐지시킨 거죠? 유기전에 도급권을 폐지한 거야. 유기전을 폐지한 거는 언제? 2차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유기전을 폐지하고 그때 상리국 있죠? 보부상 조직기구 그거 폐지시킨 거야. 구별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 작년 강의 때 유기전 도급권 폐지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유기전이 이때 1차 가복 때 개혁 때 폐지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요거는 유기전 폐지가 아니라 지금 도급권 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은본위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신식화폐 잠정 이런 것들 했는데 자, 은본위 화폐 제도는 왜 도입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떤 제도였냐면 그 은본위 화폐 제도였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항 직후 이게 에도 막부 때는 은본위와 군본위를 두 개의 복본위 제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다음 개항 이후에 뭘로 통합되냐 은본위 제도로 통합을 해요. 왜냐면 그다음 영국이 무슨 제도였어요? 은본위 화폐 제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는 게 낫다 해갖고 하다가 나중에 은 대신에 금본위 넘어가게 돼. 19세기 말에 들어가면 그래서 1898년에는 금본위 제도 통합을 해요. 또 바꿔요. 그래서 요때는 은본위 제도가 일본의 제도니까 일본의 제도에 맞게 이제 한국의 제도, 금융제도 옮기면 맞춰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은본위 제도 실시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신식화폐 발행장정이 있어. 신식화폐 발행장정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화폐를 이제 은본위 입각해서 하는데 일단은 주화는 뭐야? 주 동전은 은화죠, 은화. 근데 은화 외에도 보조화폐 동화를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에 백동화, 적동화, 항동화 이걸 사용하는데 문제는 은화를 발행하려면 은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은이 없는 거야 조선 정부에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은화는 별로 발행하지 않고 주로 보조화폐를 발행해요. 특히 뭘 많이 발행하냐면 백동화를 발행하죠. 백동화. 그래서 이 백동화를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뭐냐면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예. 그래서 백동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백동화를 많이 발행한 거는 조선 정부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찍어낸 그 문제죠. 그 외국 공무원이 그거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도 권고를 해도 계속 찍어냈고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도 그 주화를 만드는 기계를 몰래 도입을 해갖고 백동화를 막 찍어내. 부산이나 그 일본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백동화가 뭐냐면 많이 발행되고 백동화 니켈로 만들었거든요. 니켈 함량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백동화 인플레이션 하니까 나중에 이제 메가당 화폐 개혁에서 뭐야 백동화를 폐기시켜 버리잖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 그 다음에
그 신식화폐 조항 중에 2등게 있어요. 외국 화폐를 통화를 외국 화폐도 사용하는 허용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 화폐가 이제 개항장 내에서만 사용했어.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뭐죠? 개항장에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일본의 그 엔화가 확대되죠. 나중에 제1은행권이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조세급납화. 조세급납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걸 보면 또 조세가 급납화되기 힘들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조선후기 때 조세가 급납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거 볼 때는 아직 조세가 급납화되기까지 안 되니까 이런 개혁 정책이 나왔겠죠. 예. 하여튼 그 다음에 동양원 정비와 징세 설치 이런 내용이 있고 동양원 정비 같은 경우에 일본식 동양원으로 이제 맞춘 거죠. 사회개혁인데 사회개혁 같은 경우에는 동학독립운동에 요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거 보면 반상 신분제도 폐지, 그래서 공사 노비법 허파, 임신매매 금지. 그래서 그 노비제도가 없어졌죠. 이미 이제 그 전에 이 감옥역 전에 이미 세적법 폐지됐고 이제 노비제도가 자체가 폐지됐고요. 그다음 악법을 철폐, 적석차별, 연제제, 고문 이런 것들을 폐지했고 조혼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상 결혼을 가능하도 했고 그 다음에 의복제도 간소화, 그 다음에 양자제도 개선 이 등등이 이제 사회개혁도 했다. 근데 사회개혁은 당시에 누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학독립운동에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2차 가구개혁을 보자. 2차 가구개혁은 이제 보면 2차 가구개혁 때 개혁을 할 때 이제 보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거의 이제 승기를 잡을 때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주도하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의 주체가 좀 달라져요. 거기 김홍진은 그대로인데 누구죠? 박용호가 들어가죠. 박용호는 급진계합파야.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죠. 급진계합파.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물론 박용호가 일본 뜻대로만 움직인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일본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일본부터 배신도 당하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그 1차 회복개혁 때 대원군 앞에 얼굴마담을 내세웠거든요. 대원군은. 근데 대원군이 군국기무체 개혁에 대해서 계속 뭐냐면 퇴짜를 놓는 거야 막. 그리고 또 대원군이 누구와 또 연결되냐면 동학농민운동과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군이 그 개헌군한테 이제 뭐냐면 대원군한테 그 편지를 보내서 만약에 서울까지 점령하면 뭐냐면 그 대원군을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주겠다. 대원군도 그거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대원군이 별로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박용호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 뭘 파견해? 일본 공군단을 파견해요. 이거 이제 오도리라는 공사를 소환하고 누굴 파견해? 이노우에를 파견해. 이 이노우에는 상당히 실력급 외교관이거든요. 그 이노우가 이제 매상이었어요. 매상. 그 조선공사 파견되기에 매상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 조약개정 있죠. 조약개정. 일본도 그 다른 서양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항 이후에 이걸 어떻게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뭐냐면 개정을 이제 하려고 교섭을 하는데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이노우 외상이었어요. 근데 이노우 외상이 그걸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위가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노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다시 올리고자 조선공사로 간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이노우 입장에서 자천이죠. 외상까지 했던 인물이 어디가 조선공사는 한참 밑에잖아.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노우가 파견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일본의 입장에 조선이 되게 중요한 조선이 중요했고 이노우의 입장 때도 이걸 통해서 한번 자신의 떨어진 위신을 만회해보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 간섭을 해서 군국기무제를 폐지하고 일본의 보호국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각부에 일본이 공문관을 파견하고 일본 차관을 제공하고 차관을 제공한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차관을 제공해서 경제를 예속화시켜서 정치적으로 더 예속화시키는 목적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헌법 14조를 이제 반포를 하고요.
독립서구문. 독립서구문은 뭐냐면 이제 청해전이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조선은 어디부터 독립했다는 거야? 청하부터 독립했다는 거를 그 고종이 다시 고종이 직접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거야. 이거는 청하부터 독립을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왜 이걸 시켰겠어요? 이걸 일본 애들이. 청하 독립에서 우리가 이제 먹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고 개혁을 볼게요. 이 개혁 내용도 보면 다 일본식이야. 홍보시사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혁 내용인데 되게 일본식 제도가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 칭호와 행정개편 보면 대군주 폐하. 대군주 폐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폐하는 누구한테 쓰는 거야 일단? 황제한테 쓰는 거죠. 반대로 전하는 왕한테 쓰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 청나라부터 독립. 청나라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죠. 폐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의정부를 8아문에서 7부로 개편했죠. 그래서 부개편은 이제 보면 일본식 내각으로 개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6조를 8아문, 2차 때는 8아문을 7부로 이렇게 개편을 했고, 그리고 탁제부 산하에 세로를 징수한 간세사, 징세사를 지방에 설치한 징세 업무를 그러니까 징세사나 간세사는 이미 1차 개혁 때 했는데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까지. 그 다음에 국내국 밑에 왕실 경비를 침해 해계원과 왕시대 사유재산을 운영하는 내장원을 설치했다. 그래서 내수사의 격을 내장원 올리고 내수사를 그리고 원래는 뭐냐면 내장원 내수사는 어디에 속한다고 했죠? 예전 1차 개혁 때 탑지부 예가 있는데 분리시켰어. 그러니까 군부일제에서 군부 분리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재정을. 그 다음에 지방간제가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요것도 일본식 간제로 바뀌어. 그래서 그 팔도를 뭘로 고치냐면 23부로 고쳐요. 이 부라는 명칭은 일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의 상위 조직이 부예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강무개혁 때 다시 뭘로 바뀌죠? 13도 개편되죠. 다시 돌아가는데 하여튼 23부 그 다음 337 군 그 소지역주의를 획득해서 일본식으로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지방강으로부터 사법권을 뺐고 행정권을 갖추죠. 그래서 사법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원림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뭐냐면 사또가 뭐예요? 행정도 담당하고 재판도 담당했어. 근데 전무가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겠죠. 그래서 근대식 사법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있는데 1심 재판 일부는 계속 군수가 유지되는 거야. 완전히 뭐냐면 행정권하고 사법권이 분리된 게 아니라 2심 재판은 분리됐는데 1심 재판은 일부는 아직 군수가 좀 가져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인 방향은 사법부에 독립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군대 통합과 인하. 그래갖고 이제 일제 영향력 아래 그 당시 일제 영향력 아래 군부 가문 안에 훈련도와 시위대를 설치했어요. 훈련대 시위대. 이 훈련대 시위대는 뭐냐면 친일 교관으로부터 아니면 일본인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대 시위대는 상당히 친하는 부대죠. 그래갖고 나중에 을미사변 터졌을 때 그 당시 뭐냐면 명성황후를 죽일 때 일본 애들이 누굴 동원했어요? 앞에 친위대를 세워놨잖아. 왜 세워놨겠어? 나중에 우리가 죽이지 않고 흥성대원군과 뭐냐면 훈련대가 뭐냐면 명성황후를 죽였다 이런 걸 보여주게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뭐냐면 훈련대 시위대가 친일한데, 그렇지만 훈련대 대 일부 세력 때 정동군학부 세력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친일화된 부대였는데 일부 세력이 또 정동군학부와 연결되고 나중에 뭐 폐지된 거든요. 또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복잡해 이 부대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훈련대 학중과 그다음 사관장 소수 성립 부분이 있고 훈련대 학중이라 쓰세요. 훈련대 학중과 사관양소소 설립. 그렇지만 이건 설립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박영호가 설립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서 전반적으로 군대 개혁은 그렇게 뭐냐면 많지 않았다. 이걸 볼 수 있듯이 군대 개혁에 왜 이렇게 소홀했냐.
왜 그랬겠어요? 일본이 조선 군대를 강화시키려면 별로 안 좋죠, 개혁에. 자기가 이제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면 한국 군대를 뭐야?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친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했다. 자, 교육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교육입조선을 이제 공부를 하죠. 근대시 학제. 교육입구 조선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는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식 충효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공부를 했던 건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신교육을 실시하고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족적 이식이 아니라 민족 의식을 강화 쓰시면 돼요. 네, 이거 못해요.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에 설립하고, 한성사범학교는 뭐 하는 기관이죠? 소학교 교사들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오늘날 서울교대 전신. 그래서 이걸 바탕 3차 개혁 때 이제, 뭐냐면 소학교 설립과 연결되는데, 그 다음 외국어 학교 간제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을 이제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예산제가 조세법정주의. 조세법정주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금을 거둘 때 뭐에 입각을 걷는 거예요? 법에 입각을 걷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일자리 예산이나 일자리 추경이라든지 뭐 어떤 세금을 정할 때도 다 국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멋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3차 개혁, 2차 개혁이 사국 간섭은 일본 세력이 약화되니까 뭐냐면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또 그 2차 개혁을 이제 주도했던 박용호가 일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 사람이. 원래 일본에 이제 뭐냐면 입금으로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실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칠레파들이 박용호를 공격하니까 내버려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위기가 처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무슨 사변이 일어나지, 일본이?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그 당시 뭐냐면, 명성을 시해하고, 그 다음에 3차 김홍진 내각을 구성하죠. 자, 3차 김홍진 내각은 이건 뭐예요? 친일내각이에요, 친일내각. 친일내각. 예. 말 잘못했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하여튼 민실파가 이제 박용호를 실각을 하고, 제가 다시 잘못 얘기했어요. 자, 3차 김홍진 내각이 구성이 됐는데, 요때는 이제 칠레파 세력들이 강해질 때죠. 예, 칠레파 세력들이. 그래서 칠레파 세력들이 강해지고, 친미파 세력들이 강해지면서, 정동구락부 출신들이 뭐예요? 정동구락부 출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박용호를 몰아내고, 제3차 김홍진 내각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친미 칠레파들은 중심으로 3차 김홍진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요때 3차 김홍진 내각이 구성되고 나서 나는 또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개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곧바로 무슨 사건이 터지죠? 을미사변이 터지죠.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뭐냐면 일본의 입김이 세지고 그래서 3차 김홍진 내각이 물러나고 제4차 김홍진 내각이 등장하잖아. 자, 제4차 김홍진 내각이 뭐냐면 친일파가 구성된 거죠. 예, 앞에 제가 이제 약간 딴 생각을 하다가 말을 좀 혼나왔는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4차 김홍진 내각을 이제 볼게요. 자, 을미사변부터 얘기하죠. 그다음에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삼국간섭은 이제 아시죠? 러시아가 주도돼서 그 당시 독일, 프랑스가 일본 압력을 둬서 그다음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반도를 중국에 돌려줘라 하니까 이제 일본이 힘이 약하니까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명성황후와 그 다음에 칠레파 정도 북학부 세력들이 러시아를 끌어다가 일본을 견제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 세력들이 학대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박용호를 중심으로 일본 세력을 제거했는데 그때 박용호가 일본 뜻대로 했으면 일본이 좀 도와줬을 텐데 일본 뜻대로 좀 안 한 것도 있어요. 내버려둔 거야, 일본이. 그래서 이제 칠레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동구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김홍진 내각 구성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래서 정동구학부 출신들이 몰락하고 다 러시아나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제4차 김홍진 내각이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3차 개혁, 을미개혁은 처음엔 3차 김홍식 내각이 주도하려고 했어요. 을미년에. 근데 시간상 뭐는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권기간이 곧바로 김홍식 내각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3차 개혁은 4차 김홍식 내각이 주도한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개혁 내용을 이제 볼게요. 개혁 내용을. 자, 개혁 내용은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네, 개혁 내용은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보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군제개혁은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2개, 그다음 지방에 진위대를 유지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훈련대는 일본군 색채가 강했거든요. 근데 훈련대 일부 세력이 그 충생문 사건을 주도를 했어요. 충생문 사건 아시죠? 그 앞에 언급한 거는 정동구락구가 그 뭐냐면 고종을 그 러시아 공사로 옮기려다 실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일부가 정동구락구가 연결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훈련대를 폐지시켜버려. 그래갖고 친위대와 그다음 진위대를 설치하죠. 이렇게 2개. 근데 친위대와 진위대가 이 사람들이 일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왜냐면 이 부대는 나중에 누가 운영을 하냐면 아가파천 이후에 러시아 군사공문단이 와갖고 이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반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907년에 정리조약을 이제 뭐냐면 그 체결할 때 군대를 폐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심은 뭐예요? 나중에 또 의병운동이 일어나죠. 예, 정미의병이라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발령 공포를 보죠. 단발령 공포는 앞에 이제 군모사례, 그러니까 을미사병과 함께 뭐의 원인이 되죠? 을미의병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죠. 단발령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길렀죠. 기르고 남자는 다 길렀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 왜 안 잘렸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신체 부모, 수지 부모하고 호경에 나와 있잖아. 그 부모부터 물려받은 건 짤 수 없다 해가지고 기르고 이걸 돌돌 말아서 뭐죠? 상투를 만들었죠. 상투를. 그래서 상투는 근데 이게 상투가 있는데 머리도 감기도 되게 불편해. 그래서 모욕을 잘 안 했다고 조선사 시대 사람들 피부가 많이 했는데 남자들 같은 여자들은 자주 감았는데 남자들은 이게 풀기가 귀찮으니까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나? 거기 이가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이 그 머리자로 이제 압력을 둔 거죠. 그래서 단발령을 이제 하고 그때 고종이 솔솔 수범해서 단발하고 그다음 양복도 채용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은 양반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반발한 거야. 왜냐면 내가 왜 머리 자르냐? 머리 자를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제로 시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성에 들어오면 만약 그 상투 틀고 있으면 강제 풀어가지고 이제 자르게 하고. 그래서 원래 을미병은 우리가 보통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지만 시절 계기 이거예요. 예, 뭐냐면 어차피 뭐 국무가 죽든 말든 간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 머리 자르는 건 나하고 상관 있잖아. 머리 자르는 거. 그래서 이 머리 자르는 게 되게 민감한 게 지금도 보면 애들 머리 가지고 막 말도 많잖아요. 이게 머리를 길려야 많으니 막 하는데 머리를 되게 통제하려고 해. 그리고 청나라도 명나라 점령하고 나서 뭐요? 다 반발하라고 하고 또 청나라 반발하는 사람도 병발 대신에 장발하고 개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머리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통제를 하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머리를 자르냐 마는 건 개인에 의해서 선택 문제인데 자 하여튼 그러면 단발령을 왜 공포했냐?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좀 설 중에 뭐냐면 일본 애들이 산업 발달, 그러니까 시장 지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모자들 많이 팔아야 되는데 단발할 경우에는 상촌 특별히 모자가 안 되거든, 안 팔리거든.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딸리면 뭐야? 모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모자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그런 단발령을 공포했다. 그런 얘기 있는데, 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하여튼, 그래서 호경의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그래서 이제 최익현이 그거에 반발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 깎을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의병이 일어난 거죠? 예, 을미의병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제 요즘에 머리 딱 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는 거는 강제시켜서 안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얘들도 예전에 그 머리를 내가 저 학교 처음에 초임 받을 때 머리를 여자애들 가만뒀어요. 여자애들인데 남자애들은 이게 길면 잘랐거든요. 반발 되게 많았어.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경기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 모르겠는데 뭐 인권조사가 공포되면서 머리를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기르게 놔둬도 허락을 했거든요. 심지어 염색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피어싱 아시죠? 피어싱은 귀걸이. 여자애들이 귀걸이 차는 거는 좀 불만한데 남자애들까지 귀걸이 차고 피어싱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학교에 잡지 못했어. 인권조제가 뭐 있어갖고. 근데 1학년 애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들어갔더니 다 머리 자르고 그래요. 왜냐면 머리 길렀더니 그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머리 자르고 그래. 피어싱도 빼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통제한다고 해서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내버려두는데 괜히 통제를 하면 애들이 반발 때문에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종도법을 이제 실시했죠. 이 종도법은 이제 종도도 여러 법이 있어요. 그 중에 우두법인데 그 우두법을 이제 지석영이 일본에서 배워왔어. 그래갖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강제원에서 이제 가나다에 실시를 했죠. 이 지석영은 종도법을 널리 보급했다는 것도 유명하지만 또 뭘로 유명하죠? 국어학자도 유명해요. 이 사람은 또. 네, 국문학자도. 근데 이 종도법이 널리 보급하니까 그에는 반발도 심했어. 왜냐면 종도법, 우두법이죠. 네, 우두법은 어디에 왔죠? 일본에서 왔죠. 그래서 이제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일본 애들이 뭐냐면 널리 보급시켜서 소처럼 우둔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예.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했죠. 태양력. 그래갖고 예전에 개국기원을 사용했잖아요. 개국기원. 근데 이 개국기원을 없애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연호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상당히 우리가 자주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1월 1일을 정하는데 이걸 정상을 정하는데 그 기준을 뭐냐면 태양력에 입각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건양이라는 얘기 있죠. 건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력을 세우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태양력, 서양의 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라도 그게 1895년 11월 17일부터 건양 1월 1일까지 하잖아. 중간에 날짜가 어떻게 붕 뜨죠.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11월 17일에서 1월 1일 양력에서 음력으로 이렇게 음력에서 양력 바뀌면서 음력의 나머지 날짜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식 기록에서.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표사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이제 홍역식 도입하다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갑신전변 때 이제 폐쇄했다가 다시 우체사무가 이렇게 게시되고 소학령을 공표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서울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학교를 공표해서 소학교가 성립했는데 소학교 성립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소학교의 성립은 뭐냐면 교육의 목표가 관리 양성이 아니라 뭐냐면 국민의 교육. 그러니까 국민이 기초적으로 배울 것들을 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너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예전 정근대 시대 때 교육은 뭐야? 관리를 주로 양성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관리 양성보다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3차 개혁 한 두세 개씩 써나고 나왔어요. 기억이 나시죠? 을미개혁하고 그 다음에 을미의병하고 관련돼갖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개혁도 아가파천 이후에 개혁이 중단되죠. 그래서 김홍직 내각이 붕괴돼. 예. 그래서 김홍직은 참 불쌍하게 뭐냐면 이 사람 원래 실권은 지금 이름만 빌려줬지 실권 별로 없었거든요. 1차부터 4차까지. 얼굴마담 역할인데 나중에 이제 아가파천 이후에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을 들어가면서 무슨 명령을 했냐면 거기 이제 제3차 김홍직 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김홍직이 이제 주변에서 도망가라.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김홍직 끝까지 있었어. 자리 잡고. 돌 맞아 죽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 하여튼 그리고 아가파천 이후에 다시 누가 권력을 잡게 되죠? 정동부각부 출신들이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개혁이 이어지는 거야? 강구 개혁이 또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갑오개혁의 평가 부분을 보죠. 자, 갑오개혁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타율성론과 자연적 자율성론이 있어요. 타율성론은 뭐냐면, 이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강요에서 착수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한 체제 개편에 불과했다. 그 구체 사례를 보면요, 지세의 급납파, 그 다음에 재정의 이도나, 은본이 합해제국의 어떤 채택, 일본의 어떤 동양의 개정 통일. 자, 이것도 일본이 한반도를 경제적 침투를 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에 보면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켰죠. 그것은 왕실과 민비의 정치창을 배제한 거고, 또 상대적으로 그 군사개혁을 미비했고, 그래서 이제 2차 개혁 때는 훈련도 좀 설치하고, 그 다음에 3차 개혁 훈련도 폐지하고, 시위대나 진위대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개혁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토지개혁이나 상공진흥과 관련된 개혁이 부족했고, 그 토지개혁도 문제가 뭐냐면, 그 지주존호제 개혁이 아니라 뭐야? 그 부세제도 정도 개혁? 좀 한계가 있는 개혁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제한된 자율성은 뭐냐면, 일본의 간섭을 일단 인정해요. 그렇지만, 일본의 간섭 아래에서도 나름대로 종전에 조선 후기 때부터 이어진 어떤 시닥사상, 19세기 밀란, 갑신전면, 동학혁명 같은 흐름을 연결된 한국의 내재적 발전 과정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간섭 아래에서도 제한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율성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건데, 자, 일본의 개혁 강요 이전에 이미 갑신전면과 동학농민 운동의 영향으로 근대사회 이해와 체제 개편 필요성이 이미 국내에서 제기돼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온공개혁파들이 추진했죠. 그래서 특히 1차 개혁도 그렇고, 1차 개혁 이전에 뭐도 있었죠? 교정청도 있었죠? 보통 군국 기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율성을 이제 대변한 기관인데만 해서, 교정청은 뭐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근대적 개혁, 그러니까 근대적 개혁, 자율성론을 대변하는 그 것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신분제나 뭐 부세제도를 개혁하려고 교정청을 설치했죠. 물론 설치는 했고 시도를 했지만 안 됐죠. 일본이 이제 경국궁을 포위했고 폐위시켰잖아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었다는 점은 제한적이나 그 개혁성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국내부와 의정부 분리를 다르게 해석해요. 예전에는 타율성론에서는 왕실과 민비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목적에서 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는 뭐죠? 전제 왕권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죠. 전제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헌군주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나 그 외에도 거의 사회적 신분제를 폐지하고 4대 외교 폐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율적이었다. 그 다음에 또 리을을 보면 개혁 추진기에 일본과 청의 전쟁 기간 때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몇 차 개혁이 한정돼서 봐야 될까요? 1차 개혁, 2차 개혁은 본격적으로 간섭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갑오개혁의 평가, 타율성론, 제한된 자율성론 그 내용과 그 구체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쓰라고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볼게요. 자, 140페이지 3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갑오개혁의 한계성을 한 줄에 내어 서술해보고 그와 관련된 경제개혁 내용을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자, 조선 정부의 개혁을 해내지 않을 수 없지만 조선인 된 자가 세 가지 치욕이 있다. 삼치단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해 기국의 건박을 받았으므로 본국 인민에 대한 부끄러운 것이 하나요. 세계 만국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 둘이요. 천하 후세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그 셋이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 기국이 뭐야, 기국이? 1번이죠, 1번. 그래서 그 한계성은 갑오개혁을 자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일본의 그 강제적 권유와 압박 때문에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오개혁 때 경제 개혁을 쓰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재정이 일어나 여러 기관의 조세를 독자적으로 징수해서 징세소를 설치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음본이, 그 다음 급납제도, 동양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자체도 이제, 보면, 일본이 경제 침략을 원활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142페이지 4번 보세요. 142페이지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 보면 다음 미추진 조치가 어떤 사건 이외에 취해진 조치다. 자, 이 사건의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고 이때 일본과 맺어진 조약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미 서양과 20매 이상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은 척약에 관한 비문들은 시대가 달려졌으니 모두 뽑아버리도록 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좀 뒤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 잘못 적어놨네.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이모군란 이유죠. 이모군란 후에 뭘 관련된 거야? 전국에 있는 척합의를 다 뽑아내라.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가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 정책을 이제 추구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의 경제적 배경을 쓰면 돼요. 개혁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이 증가되고 일본으로부터 공물이 수출되어 쌀값이 오니까 서민들이 생활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 당시 이모군란은 군인이 주도했지만 누가 참여했죠? 빈민들이 참여했죠. 도시 빈민들이. 그래서 이런 거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이 조약 내용은 재물포 조약을 얘기한 거야. 이모군란 이외에. 그 다음에 41번을 좀 볼게요. 41번을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하는데, 자, 다음과 같은 시기 때 개혁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해보고 단발령 제해, 미추진 기획의 저자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고종 긴 한숨을 들이쉬며 정병을 돌아서 보고 말하기를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게 좋겠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정병화가 가위를 누르고 손을 눌러 망의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단발령이죠. 그래서 단발령을 제외한 을미개혁 내용을 쓰시면 돼요. 예전에 기초에 관련된 건데 태양력 사용, 건양이란 영어 사용, 우편사무 개시, 종두포 시시 등등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매천야록은 누가 쓰냐? 항현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이 매천야록은 좀 약간 좀 얘기해보면 매천은 항현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 경상도 저기 지리산에 살고 있는 시골 선비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구한말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록도 다 남겼어. 그럼 어떻게 남길 수 있었냐? 그건 그 당시 이제 책이라든지 신문 같은 것들이 발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객관적 팩트를 기록하고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의견들을 적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매천야록이 상당히 구한말을 볼 수 있는 사역 가치가 되게 높은 사주인데 원래는 이거를 공식 자기가 책을 만들어갖고 발간하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자기 기록을 한 거야 일기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책으로 발간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항현인데 이 항현이 이제 나중에 1910년에 1905년인가요? 1905년에 1905년인가 1910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때 이제 항해 병탄일 거야 아마. 그때 이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자살을 하게 돼요. 네, 자살. 그래갖고 이제 항해 병탄 소식을 듣고 자살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예. 하여튼 그 내용들 다 거기에다 구한말의 주요 사건들 다 적어놨어. 그래서 책에 보면 매천야록이라는 표시가 많아요. 그 추처가. 예. 그래서 매천야록 내용을 보고 나서 항현이 그 정도 지었다는 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이 동학국민운동인가요? 네, 동학국민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